예. 예, 역시나 매끄럽지 못한 영상 전환을 보이고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을 오버하게 돼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점, 실수투성입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지 못한 놈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너그러운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예, 무슨 얘기까지 했죠? 금비대까지 했죠. 금비대에서 7회에서 14회. 그것이 네가 하는 운동의 맥시멈 운동, 그러니까 최대 실패점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하는데 내가 100kg를 들었을 때, 16회, 17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더 올려서 그 내로 해라. 그 내로 하고 그만큼 근섬유를 자극할 만한 운동을 하는 것이 근비대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내가 고중량을 들지만 내가 20회까지 가능하다. 그 고중량의 기준이 뭔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훈련량에 따라 다르고 근육량에 따라 다르고. 저에게는 벤치프레스 100kg를 20개 정도 하는 거. 100kg 20개? 100kg를 20개. 그러니까 봉 포함해서 100kg를 20개는 할 수 있습니다. 봉 포함해서 100kg를 20개는 할 수 있는데, 어, 예,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겠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렵겠죠. 그들에게는 100kg는 원 RM 수준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7회에서 14회가 실패점인, 그 사이에 횟수가 실패점인 운동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 사이 그 설명에서 빠진 것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얘기가 끊긴 게, 어, 그 사이에 빠진 것은, 어, 웜업은 빠진 겁니다. 워밍업은 삭제된 겁니다. 당연히 워밍업, 초반에 워밍업, 몸에 열을 발산시키고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복수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 운동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웜업은 배제된 겁니다.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설명이 나온 건데, 어쨌든 웜업을 제외한 상태에서 본 운동을 한다고 두고 봤을 때 7회에서 14회 혹은 15회 내에 실패점을 주는 그런 중량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근비대 운동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최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번 드리면서 어, 저 역도 동작을 보여드렸죠. 역도 동작으로 근비대 운동과 최대 근력 운동의 어떤 차이점. 최대 근력 운동을 근비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보디빌더입니다. 보디빌더들이 다 근비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근비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웨이트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 근력 운동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목표죠. 개인적인 목표죠. 근비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근육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효과적입니다만,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부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 RM 최대 근력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비대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최대 근력 운동을 적당히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대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록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도 선수들 같이 기록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드는 데 있어서 내가 몇 킬로를 드느냐, 0.01킬로라도 최대한 많이 드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경기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반복을 두진 않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무거운 중량을 한 번 많이 들면 끝입니다. 그래서 최대 근력 운동은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근력을 늘리기 위한 훈련 방식으로는 보통 2, 3회를 넘기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해도 5회를 넘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웜업 빼고. 그래서 한 번 딱 들고 바로 내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도 한 번 딱 들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도 한 번 딱 들고 내립니다. 그게 웜업입니다. 어이없겠지만 그 전에도 또 다른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웜업들 동작들이 또 필요하죠. 그걸 하면서 이제 중량을 들고 또 다시 웜업을 할 때는, 육도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웜업 할 때 한 번 들고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최대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의 어떤
보디빌딩 같이 피로도를 주면서 근육을 비대시키는 목적으로 근섬유를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힘을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 방식을 채택한다 라는 방식으로 근비대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최대 근력 운동이 유사해 보이나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비교해보자면 민첩성 운동과 순발력 운동, 근비대 운동과 최대 근력 운동 요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심폐기능 운동과 근지구력 운동의 차이라고 한다면 중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복습하는 말들로 또 대부분의 시간이 보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육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수익은, 불수익은, 심장근. 자, 우리 몸의 인체의 근육은 수익은, 불수익은, 심장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은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글을 읽어보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골격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두근, 삼두근, 그리고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척추기립근, 광배근, 대흉근 이런 것들, 승모근 대표적으로 이런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천층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근육 중에 가장 위쪽에 우리가 만져지는 근육들을 다 천층근육 제일 위에 있다라고 해서 천층근육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죠. 가슴을 통통 튕기거나 그런 것들, 이런 근육이 없으면은 잘 안 됩니다. 근육의 볼륨이 없으면 잘 안 되는데, 저도 처음 운동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안 됐습니다. 근데, 운동을 좀 한 몇 개월 하니까 이제 가슴 볼륨이 높아지고, 이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예. 제가 좀 유명한 방송에 나갔던 한 12년쯤 전에, 유명한, 여러분들 말만 하면 다 알만한 그런 방송에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TV를 잘 안 보니까 그 방송에 나갔을 때 갑자기 그 유명하신 MC 분이 대본에도 없는 걸 갑자기 시키는데 제가 또 재치 있게 또 따라 했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통통통 튕기는 어떤 그런 동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동작들이 이제 제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근이라고 합니다. 수익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익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로무늬근이라고 하죠. 왜 가로무늬근이냐? 근육이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근섬유가 우리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얘들의 무늬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늬가 우리가 이렇게 미세현미경 이렇게 딱 펼쳐보니 근육을 쭉 찢어가지고 안에 보니까 무늬가 가로로 돼 있더라. 길이는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무늬가 가로로 이렇게 돼 있더라 해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불수의근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근육입니다. 예를 들면 내장근. 여러분들의 위를 여러분들이 의도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빨리 다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의 소화 속도를 예를 들면 RPM 50에서 RPM 100으로 높여야 되겠어. 그래, 빨리 소화를 시키고 나서 빨리 다음 음식을 먹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장 운동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아니죠. 그래서 불수의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장근의 형태는 위에 수의근은 가로무늬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 내장근은 평활근이라고 돼 있죠. 평활근이라고 해서 그 근육의 모양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불수의근 중에 하나인 심장근. 심장근은 이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죠.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골격근과 내장근의 특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섬유의 형태는 골격근과 유사. 그러니까 근섬유 자체는 골격근, 수익은 골격근과 그 근섬유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순대 먹어보시죠? 순대 먹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순대 보면 염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통이 그게 오줌보가 아니고 심장입니다. 그 염통의 그 고기 질이 보면 되게 진합니다. 근데 그 소고기 보면 그냥 소고기 색깔도 되게 진하죠. 빨갛죠. 근데 그 염통은 더 진합니다. 더 진한데 그 질이 비슷합니다. 딱 씹어보면 그 질감이 심장근과 이래 설명하면 조금 그렇지만 소고기를 예를 들었을 때 그 심장 근육과
그 고기, 육질, 그것과 그것들의 어떤 씹었을 때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섬유의 특징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런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자, 기능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심장박동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은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쉽게 말해서 그 감정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심장박동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보통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차분해질 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심장박동이 떨어지죠. 제일 대표적으로 안정시 심박수가 제일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수면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 여러분들의 안정시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상 직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악몽을 꿨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이성과 좋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설레이는 꿈을 꾸지 않았던 이상 그 심장이 급격하게 뛰어올 만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기상 직후에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근육의 성장 과정에서 골격근은 보통 체중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보디빌딩을 통해 체중을 늘릴수록 그 비율은 높여진다. 예. 그리고 근육의 70에서 75%는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가 단백질이고 나머지는 탄수화물과 나트륨 그리고 무기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골격근이 이제 한 660여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절에서는 한 100개 이상 정도 됩니다. 관절은 한 100개 이상 정도 되고 뼈의 개수는 여러분들도 어디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 206개, 일반적으로 206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마디가 하나 없어서 저는 마디가 없고 하나가 없고 원래 3개죠. 요렇게 다 3개입니다. 작든 크든. 여기 손가락 5개도 다 마디가 3개, 마디가 2개죠. 마디는 2개고 이제 2개의 관절로 돼 있죠. 근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에 스쿼트 270kg를 혼자 들다가 한번 갑자기 뚝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쓰러져서 꼼짝을 못하다가 119에 꽁꽁 묶여서 119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MRI 찍고 당신의 꼬리뼈 하나가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꼬리뼈 하나에 마디가 없는 것을 알면서 저는 통계적으로 206개의 인간의 뼈의 수에 저는 2개가 모자란다. 그런 저는 204개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밀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 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혈관의 길이는 보통 한 8만 킬로 정도 됩니다. 8만 킬로면 제가 알기로는 지구가 한 4만 킬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구를 2바퀴를 돌릴 수 있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타래를 사람 인체 용적 안에 꽉꽉 채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구를 2바퀴를 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의사들은 얼마나 더 재밌을까, 수술도 하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섬유에서는 약 2억 5천만 개. 대단하죠? 이거 누가 세알렸을까요?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2억 5천만 개 언제 다 세알립니까?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수의 작은 근섬유를 커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개별 근섬유가 따로 그리고 함께 외부의 저항에 작용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근육이 커지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과거의 원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원리. 여러분들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보디빌딩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요 과거의 원리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100% 나옵니다. 자, 뒤에 보면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뼈죠. 영어로는 bone입니다. 예. 자, 예, 뼈인데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선에 설명드린 그 평활근, 내장근이나 심장근은 뼈에 붙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뼈에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골격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이 수위근들은 다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이 뼈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것을 텐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텐던이라고, 이게 이제 인대죠, 인대. 인대와 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100% 나옵니다. 건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인대는 뭘까요? 자,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생략 교수님이 인대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그런 말 했습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관절, 예를 들어서 팔꿈치 관절이 있죠. 이 주관절에 주변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뼈와 뼈를 이어줘서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강하게 주변에서 잡아주는 것을 인대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근육과 근육을 이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뭐 제가 감히 우리 교수님의 어떤 의사를 제가 뭐 근거 없는 의사가 분명히 아닌데, 제가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교만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다 제거하더라도 요 인대는 남아 있습니다. 근육을 다 제거하더라도 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인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그 관절 주변을 감싸서 뼈가 서로가 이탈하는 것을, 관절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대다. 건과 인대의 차이는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기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셨던 여러분들 어릴 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의 외화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상한 산적 같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이만한 닭다리, 사람 머리 같은 닭다리를 뭐 뜯으면서 막 그런 뭐 만화들이 많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같습니다. 자, 이게 겉에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들 이제 근육입니다. 그게 근육입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게 근막입니다. 근외막이라고도 하고 근막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근섬유다발이 있습니다. 근섬유다발은 요것들을 근섬유다발이라고 합니다. 근섬유다발이고,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근섬유다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닭가슴살 찢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먹으면 고기 결이 있죠. 고기 결대를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근다발 있죠. 근다발들을 다 찢어내는 거. 이 다발대로 이렇게 찢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근다발입니다. 근데 이 근다발을 이렇게 쭉 꺼내니까 뭐가 있느냐? 근섬유가 이렇게 보이죠. 근섬유. 이것이 근섬유입니다. 자, 일단은 쉽게 이렇게 근육의 구조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두근입니다. 요놈의 자식이 이두근이고,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오해돌기라고 하는 견갑골 앞쪽에 부리돌기가 있습니다. 부리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요골조면에 여기 요골입니다. 요놈이 요골이고, 여기 척골입니다. 척골. 여러분들이 팔꿈치 딱 맞아지는 이 부분이 척골입니다. 근데 뭐 척골 보면 척골만 두꺼운 것 같죠? 근데 요골이 요렇게 손목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요골이 더 두껍습니다. 이쪽에는. 이게 요골과 척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목을 요렇게 비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놈이 한 놈이다 하면 절대로 손목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요렇게 있을 때 요것들이 요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목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상당히 고차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요놈이 이두근의 단두, 숏헤드라고 하는데 이두근의 단두가 이 불이 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요걸 전면에 부착되는데 같이 오면서 요 공통근을 형성합니다.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잘렸는데 옆에 여기 보이는 이상한 뭐 것들이 갈비뼈입니다. 늑골이죠. 이게 이두근의 장두입니다. 이두근의 장두가 쭉 내려와서 단두와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요걸 조면이라고 하는 요놈에 부착이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이두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두근의 밑쪽에 있는 상완근이라는 건데, 상완근은 이렇게 상층에서 봤을 때는 널찍하게 분포가 돼가지고, 측면에서 보면 삼두근과 이두근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경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을 상완근이라고 하는데, 그 상완근은 어깨 쪽에 부착된 게 아니라 상완골 휴머러스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시에서 촉골 조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쭈글쭈글한 놈은 뭐냐면은 상완 요골근입니다. 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 중에서 이두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완 부위에 요걸 상완이라고 하고 요걸 전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완 근육에 있어서 그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를 할 수가 있네. 예. 요 부분을 지금 방금 알았습니다. 방금 알았는데 여기 가능한지 방금 알았습니다. 이거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지울 수가 있네.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좋네, 좋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예. 요놈이 여기 불이 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놈은 어깨에 요렇게 올라가서 부착이 딱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요렇게 견갑골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요렇게 끝에는 안 있는데 한 요쯤에 있겠네요. 요쯤에. 죄송합니다. 한 요쯤에 이제 요 상완골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에 여기에 이게 견갑골입니다. 이걸 견갑골에 와라고 하는데 관절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팔뼈가 이렇게 부착이 돼서 이두근은 요렇게 위쪽에 이렇게 됩니다.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근 장두가 그렇게 부착이 되고 단두가 요렇게 여기 요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부착이 됩니다. 부착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두근은 이렇게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두근도 같이 힘을 씁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끊어진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습니다. 힘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이 상완골은 이 상완근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완골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을 굴곡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렇게 팔을 이렇게 접는 역할, 그리고 요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단순한 근육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상완근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이두근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두근의 장두와 단두를 따로따로 내가 이두근 중에서 어느 부위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근육의 어떤 그 기시정지라고 해죠.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갑자기 끊길까봐 일단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타이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타이머가 나타나지 않네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갑작스럽게 화면이 끝나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난리죠. 자, 이것만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게 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근육입니다. 근육 안에 근육 다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찢을 때
요놈들의 결례로 찢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근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근섬유라는 것들이 있는데 더 작은 것들이죠. 여러분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근섬유 안에 근원섬유라는 것들이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지금 설명이 되게 깁니다. 일단 요거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게 깁니다. 이거는 이제 골격근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게 평활근의 구조입니다. 평활근의 구조는 골격근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 형태들이 근섬유의 형태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어긋나 있죠. 이렇게 X자 형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오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 발음으로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데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걸 이제 굵은 세사, 얇은 세사라고 하는데 마이오신이 가운데에서 액틴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하는데 근육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활근은 서로 X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감싸듯이 수축할 수 있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형태에 따라 근섬유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그 조직의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심장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좀 급해서 제가 급하게 설명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근은 골격근하고 비슷한 형태의 근섬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이게 가로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가로무늬를 띠고 있는데 이 가로무늬를 띠고 있는 거는 근섬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쭉 당겨 보면 여기 안에 또 똑같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겨서 근육이 수축됩니다. 근데 여기 계제판이라는 게 있죠. 계제판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여기 아닙니다. 자, 여기 쭉 가로로 이렇게 쫙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섬유마다. 이게 약간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각의 근섬유의 그 신경을 전기세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근섬유인데 그냥 근육처럼 이렇게 단순한 방향으로 수축해야 되는데 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그 근섬유의 움직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장 근육이 만약에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인다. 한쪽의 근섬유가 움직이지 못한다. 일부의 근섬유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심장에 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장에 부전이 일어나게 되고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그 심부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관상동맥 질환이나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일부의 근육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심장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생명의 시작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서로가 수축 이완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판을 통해서 그런 근육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하고 있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의 ATP의 근육 에너지의 최종산물인 ATP를 생성을 해서 ATP를 전해주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심장근이 골격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심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억 번? 한 10억 번인가 하여튼 그 정도 박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박동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섬유의 타입 자체가 직은 형태를 띠고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움직여도 그만큼 피로도를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금방 근육보다 훨씬 빨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지금 영상 오늘 세 번째 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